안녕하세요. 볼리TV 김정용 기자입니다. 어제와 그제에 걸쳐서 굉장히 대표팀에 관한 폭풍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 중에서도 어제, 그러니까 즉 한국 시간 월요일에 있었던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발전 이사에 내가 왜 홍명보를 선임했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고 내 판단이다. 라는 굉장히 강한, 절대로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다. 라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왜 그 8가지 이유나 되는 홍명보 선임의 변이 납득이 안 되는지 한번 하나씩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디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조목조목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솔직하게 왜 뽑았는지 얘기를 해도 될 텐데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무려 8개나 되는 핑계를 늘어놓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이임생 기술이사가 말한 홍명보 선임의 8가지 변을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먼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얘기한 순서로 보면 1. 대표팀 철학에 맞는 게임 모델. 여기부터 이상해요. 2. 리더십. 3. K리그 우수선수 발굴 등등을 위해 국내 감독 선임이 필요했다. 4. 외국 지도자 후보에 비해 오히려 홍명보 감독의 지도자 성과가 앞선다. 다음 5. 당장 3차 예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오면 한국 선수를 파악할 시간이 없다. 다음 6. 대표팀 지도 경험에서 앞선다. 7. 외국인 후보자들이 철학이 너무 확고해서 한국에 입힐 시간이 없다. 8. 예전에 재택 논란이 있었고 재현될 리스크가 있었다. 이렇게 8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8개를 일단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보죠. 일단 제가 정리를 제 나름의 기준으로 해보면 홍명보라는 개인, 감독 개인의 장점이 4개, 그리고 홍명보를 떠나서 그냥 무조건 외국인보다 한국인이 나은 이유, 이게 4개나 돼요. 일단 8개 중에 4개가 무조건 한국인이 나은 이유. 처음부터 한국인으로 거의 정할 생각이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확 들죠? 그럼 만약에 바그너가 확 끌려서 외국인 감독을 하기로 했으면 바그너가 극복했으면 하는 4가지 숙제가 되는 건가? 이 4개의 항목은? 여기부터 이상합니다. 하지만 일단 제가 이렇게 8개 정리했는데 가장 먼저 사람들이 좀 의아해했고 좀 설명을 듣고 싶어 하셨을 홍명보 개인의 장점 항목부터 볼게요. 이 중에 이제 제가 인정하는 거,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부터 깔고 가겠습니다. 리더십 얘기했는데 리더십은 인정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만나보면 뭐 생긴 것도 그렇게 되게 뭐 잘생긴 편이시지만 포스가 다르긴 해요. 진짜 무슨 호랑이 같은 포스가 있는 사람이 흔치 않은데 축구인 중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드물게 일단 타고난 개인으로서 그런 게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프로에서도 보여줬죠. 울산의 만년 2등 고질병, 이게 실력적인 문제보다는 전북을 넘지 못하는 문화적인 차이에서 왔다는 분석이 굉장히 줄을 이뤘는데 홍명보 감독이 이를 딱 없애버렸어요. 울산을 어떤 승리자의 문화, 위닝 멘탈리티를 갖추는 데 성공을 했죠. 그리고 K리그 거 중에서는 제일 스타, 그러니까 유럽파를 제외한 한국 선수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스타인 선수들을 장악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리더십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뭐 거슬러 올라가면 뭐 연령별 대표팀에서도 굉장히 거의 종교적인 선수들의 추종을 받는 그런 리더십 보여줬고요. 강한 리더십이라서 이게 오래 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하지만 대표팀은 오히려 클럽보다 가끔 보고 좀 임기도 어떻게 보면 클럽에서는 무한정 늘어날 수도 있지만 대표팀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아시안컵까지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건 여기까지예요. 이제부터는 좀 할 말이 있는데요. 대표팀 지도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 이거는 반만 인정하겠습니다. 맞는 말이긴 해요. 클럽과 대표팀의 운영이 다르다. 단기간에 선수 장점을 최대한 끌어내고 단합시켜야 하는데 이거는 이제 클럽에서의 경험과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대표팀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또한 대표팀에서 실패한 경험도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일단 맞는 말이에요. 말 자체는 맞는 말인데 어느 정도는 좀 갖다 붙였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 대표팀에서 실패한 경험조차 장점으로 억지로 이렇게 살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후보, 최종 후보 중에 있었던 포옓도 대표팀 경력이 있습니다. 뭐 물론 메이저 대회를 대표팀 소속으로서 지휘한 대회 본선 경험은 아니지만 단순히 대표팀 경기 개수나 뭐 재임 기간으로만 보면 A 대표팀만 보면 포옓이 길죠. 그리스에서 유로 예선 전체를 지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갖다 붙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동의, 반만 동의였다면 이제부터는 좀 별로인 부분이에요. 자, 대표팀 철학에 맞는 게임 모델을 홍명보가 갖고 있다라는 게 이임생 기술이사가 가장 첫 번째로 힘주어서 말했던 홍명보 선임의 변입니다. 하지만 가장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일단 뭐 대충 읽어볼게요. 대한축구협회가 철학과 게임 모델을 최근에 정립을 했다. 본인이 나와서 브리핑하면서 정립했습니다. 이것에 홍이 맞는다. 홍 감독의 울산 경기 스타일을 보면 빌드업 시 라볼 피아나, 비대칭 3백 등을 쓰고 상대의 측면 뒷공간의 효율적 공략,
선수 장점을 살린 어태킹 서드에서의 라인 브레이킹, 카운터, 크로스, 측면 콤비네이션 등 다양한 공격 방식에서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공격 패턴이 다양했다는 얘기죠. 대표팀에서도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기회 창출인데 이걸 울산이 잘한다. 작년 기회 창출 부분에서 리그 1위, K리그죠. 1위, 빌드업 K리그 1위, 압박 강도 K리그 1위. 그리고 활동량은 10인데 이거는 반대로 또 장점이다. 또 이거 할 거인데 장점이래요. 그러면서 이후로 효과적인 경기 아니냐. 그러면서 아르헨티나도 월드컵 우승 당시 활동량 하위권이었다. 이 아르헨티나가 한국 축구에 교훈을 준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팩트부터 까고 가겠습니다. 아르헨티나와의 유사성. 제가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에 활동량이 적었다고? 좀 이상해서 피파 공식 자료를 활용한 그 피파 플러스라는 그쪽에서 운영하는 어떤 그 칼럼 사이트에 월드컵 이후 칼럼을 확인해 봤더니 아래와 같았습니다.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한 팀들과 대한민국의 활동량을 비교한 건데요. 일단 4강 진출 팀들이 일부 경기에서 연장전이 껴있어서 이게 똑같은 시간의 순수한 비교는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대한민국보다 많이 뛰었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선수 한 명당 활동량이기 때문에 끝까지 거의 모든 교체 카드를 다 써야 했던 위 4강 팀들은 한국보다 오히려 1인 활동량을 줄어드는 면도 있습니다. 또한 연장전을 소화하긴 했지만 이 토너먼트 진출 팀들은 경기 수가 훨씬 많았잖아요. 그런데 앞선 4경기에서 모든 체력을 다 쏟아 부어야 했던 대한민국과의 입장차도 있거든요. 이런 걸 다 고려한다면 한국이 더 높을 수도 있죠. 근데 보시면 한국이 제일 적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적게 뛰는 축구를 했다. 이거는 뭐 틀린 말이라고 볼 수 있고 4강 팀들끼리 비교해도 진짜 많이 뛰는 걸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크로아티아를 제외하면 오히려 모로코, 프랑스보다 아르헨티나가 더 뛰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르헨티나가 연장전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똑같이 연장전에서 프랑스랑 붙었잖아요. 아르헨티나가 더 뛰었습니다. 자, 실제 경기를 기억해 보셔도 월드컵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아르헨티나 경기 보셨잖아요. 로드리고 데폴, 미드필더 로드리고 데폴, 그다음에 공격수로 메시의 파트너로서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대회 후반부에 라우타로가 밀린 뒤에는 훌리안 알바레스 이런 선수들이 메시의 호위무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엄청나게 뛰면서 팀에 기여를 많이 했죠. 아르헨티나는 많이 뛰는 축구를 했습니다. 공수 간격이 아르헨티나 좀 넓었어요. 이 대회에서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유럽식으로 컴팩트하게 축구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간격이 좀 벌어지는 거를 좀 두려워하지 않는 그게 좀 아르헨티나 전통적인 축구가 그렇거든요. 그런 축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르헨티나 특유의 활동량으로 메우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되게 잘 뛰기로 유명한 이 나라의 풀백들 몰리나 이런 선수들도 지쳐가지고 번갈아 뛸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가 적게 뛰었다? 좀 이상하고 무엇보다 한국이 남미 축구를 어떤 배워야 할 표본으로 제시하는 거는 완전 어불성설이고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남미 중에서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 두 강호는 그들만의 독특한 전통이 있어요. 유럽 축구랑 굉장히 궤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감독들이 유럽에 와서 성공한 경우가 되게 적은 거예요. 성공하면은 선수 때부터 유럽 축구를 일찍 배운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축구의 독특한 일부 요소만 가져와서 한국에서 응용을 하거나 그러는 거지 게임 모델 자체를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 배운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명보 감독으로 넘어올게요. 위에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되게 모든 걸 다 잘한다는 식으로 써놨는데 일단 빌드업과 기회 창출 수치가 높은 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K리그 내에서의 압도적인 강팀이니까. 세계 어느 리그를 보십시오. 그 나라의 1위, 2위 팀이 이런 지표에서 1위가 아닌 리그는 굉장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이런 우승팀이 1위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 이제 울산은 어떤 이변으로 우승한 것도 아니고 선수단의 밸류, 선수단의 명성, 연봉 이런 게 그냥 1위인 팀이잖아요. 여기서 울산과 경쟁했던 유일한 팀인 전북이 최근 헤맸기 때문에 작년 지표에서는 무조건 1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별거 아닌 겁니다. 당연한 수치고요. 그 압박 수치가 높은 것, 이게 이제 홍명보 감독의 스타일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아는 홍명보식 스타일이죠. 그 윙어나 이런 선수들한테 수비 가담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압박을 많이 요구하는 거. 그래서 똑같이 이제 북유럽에서 온 듀오 중에서 수비 가담이 굉장히 좋은 윙어 루빅손 오자마자 중용이 됐죠. 반면에 중앙 미드필더인데 공을 좀 예쁘게 찬다고 할 수 있는 보야니치는 거의 1년 동안의 적응기를 거쳐서 되게 뒤에야 이 주전으로 자리를 잡았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공을 잘 차는 선수보다는 일단 내 압박 전술을 잘 소화하는 선수가 우선. 이런 게 홍명보 감독의 특징이고 여기서 높은 압박 지표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라볼피아나 이런 게 거론이 됐는데 라볼피아나는 언제적 겁니까? 라볼피아나는 이제 그렇게 특이한 것도 아니에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간단하게 말하면 멕시코의 리카르도 라볼페라는 감독이 이제 처음 퍼뜨려서
펩 과르디올라 등이 2010년 즈음에 유럽 축구에서 응용해가지고 많이 유명해진 방식인데 뭐 쉽게 말하면 센터백 사이로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을 내리면서 3백으로 만들고 그러면 세트백 옆으로 벌리는 만큼 풀백 옆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윙백들이 엄청 전진하면 그걸 활용해서 측면으로 빌드업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걸 대표팀에서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은 신태용 감독이 그 청소년 대표팀 U23 대표팀을 지휘하던 시절에 박용호 선수를 써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전술이에요. 그리고 제가 2016년 정도에 리카르도 라볼페 감독의 축구를 제가 직접 볼 기회가 있었어요. 라볼페 감독이 당시에 멕시코 팀 클럽 아메리카를 지도하고 있는데 클럽 월드컵 가서 제가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라볼페도 라볼피아를 안 했어요. 이게 뭐 정답인 것도 아니고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이제는 어느 팀들도 경기 중에 조금 섞어 쓰는 그냥 부분적인 어떤 방법론일 뿐이에요. 이걸 한다고 해서 뭐 칭찬거리 절대 되지 않는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홍명보 감독이 뭐 이걸 쓰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이다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제 생각 홍명보 감독의 전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취재하면서 든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홍명보 감독이 국내 감독 중에서 특별히 전술이 나쁜가?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은 편이에요. 약 15년 전 정도에 여전히 머물러 있긴 하지만 현대 축구의 표준 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4-2-3-1을 바탕으로 선수의 어떤 퍼즐 맞추기도 얘 옆에는 얘가 있어야 잘하겠지 뭐 이런 걸 신경 쓰는 편이고 공수 밸런스도 잘 잡는 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특징은 없어요. 그냥 현대 축구의 아주 표준 기본, 21세기 축구의 기본을 하는 그런 사람이면서 여기에 본인의 어떤 카리스마나 이런 걸로 점을 찍는 그런 류의 감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전술이라서 뭐 벤투 축구와의 연계성을 이어가기에 홍명보 감독이 다른 감독들보다 유리하다? 이거는 뭐 그냥 갖다 붙인 말에 가깝습니다. 벤투가 아니고 클린스만과의 유사성을 말해도 홍명보 감독의 클린스만과 유사성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홍명보 감독은 그냥 보통 축구기 때문에 누구랑도 어느 정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감독입니다. 전술적으로도. 근데 이제 뭐 아르헨티나까지 끌고 와서 홍명보 감독을 높게 띄우는데 막 써먹는 건 진짜로 홍 감독을 평가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 그 선임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오히려 칭찬이 지나쳐서 좀 반감이 생기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홍명보 감독이 축구 철학, 대한축구협회의 게임 모델과 적합하다는 말을 하면서 A 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의 연계 발전에도 홍명보 감독이 적임자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상해요. 홍명보 감독이 뭐 U20, U23 대표팀 다 역임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적임자다 말은 그럴싸하게 들리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 A 대표팀 감독이 U20 감독을 해본 적이 있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뭐 A 대표팀 감독으로서 할 수 있는 뭐 연령별 발전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린 선수를 일찍 A 대표팀으로 끌어올려주는 거. 그 다음에 좋은 게임 모델을 제시해서 연령별에 이제 나를 따라해라라고 본을 보여주는 거 두 가지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축구 정도이기 때문에 더 발전하려면 오히려 이제 홍명보 감독보다 더 발전한 전술 모델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 전술적인 트렌드가 바뀌는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고 그래서 이 두 번째는 해당이 안 된다. 홍명보 감독이 어린 선수들을 일찍 A 대표팀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홍명보 감독이 특별히 적임자라는 근거도 없을 뿐더러 다들 아는 것처럼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빨리 올리기도 힘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홍 감독이 월드컵을 지휘하는 그 해는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일본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열리는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대표팀에서 선수를 빼와가지고 A 대표팀에 올립니까 우리가? 아니죠. 아시안게임 대표팀 굉장히 존중해주는 우리만의 문화를 갖고 있고 어쩔 수 없는 거죠. 한국적인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뭐 벤투, 김학범 간의 어떤 좀 다툼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뭘 할 수 있습니까 홍 감독이? 그냥 U23 니들 선수 다 뽑아. 난 안 뽑을게. 이런 거 정도밖에 할 수 없는데 이걸 뭐 특별히 홍 감독이 잘하는 게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길게 한 말을 좀 결론을 내보면 연령별 대표를 아울러서 어떤 발전 방향성을 수립하고 게임 모델을 만들고 연계성을 강화한다? 이거는 홍 감독이 할 일이 아니죠. 이건 이임생 기술이사 본인이 할 일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축구협회에서 게임 모델을 확립하고 각 대표팀에 권하고 뭐 육성 방향을 잡고 이런 거는 A 대표팀 선임과는 별 상관이 없다. 진짜 너무 말을 안 듣는 독불장군 감독이 오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어차피 뭐 이번에 거론된 외국인 감독들도 그럴 생각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협조하겠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별 상관이 없는 얘기다.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자, 홍 감독의 다른 장점으로 꼽힌 게 외국인 지도자에 비해 오히려 앞서는 성과입니다. 이거 논란의 여지가 있죠.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올림픽 동메달 분명히 역사에 남을 중요한 성과입니다.
뭐 저기 애국가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성과죠. 하지만 그게 포옒과 바그너보다 역량이 뛰어나다는 근거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감독 그동안 올림픽 할 때마다 계속 나왔잖아요. 그들이 다 감독 역량을 인정받고 빅리그로 스카웃돼서 갑니까? 그렇지 않죠. 조금 마이너한 나라에서 올림픽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던 대표적인 사례가 96년도 올림픽 나이지리아 금메달입니다. 그 선수들은 확 스타가 됐어요. 예, 뭐 카누, 뭐 유럽에서 성공한 선수 있습니다. 오코차 이런 선수들이죠. 그런데 당시 감독 누군지 기억하세요? 당시 나이지리아의 카누, 오코차 등을 지휘한 감독은 본프레레였습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카타르 이런 뭐 유럽 입장에선 변방인 나라를 돌다가 나중에 한국에 오게 되죠. 그 정도로 평가합니다. 예. 올림픽 동메달은 훌륭한 성과다. 대단한 업적이다. 인정. 하지만 그게 유럽 빅리그에서 승격, 잔류, 뭐 리그컵 결승, 호성적,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뭐 트로피는 아니지만 전력에 비해 좋은 성적 이런 걸 냈던 감독에 비해서 더 좋은 성과인가? 그렇지는 않다. 감독 평가에 있어서 그거를 더 높게 평가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한 경험을 홍명보 감독의 장점으로 삼는 말을 이임생 이사가 했는데 이번엔 성공 경험이 장점이라고 그러네? 성공도 장점이고 실패도 장점이에요. 뭡니까? 홍명보의 모든 특징을 다 갖다가 홍명보 감독의 장점이라고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네. 기준이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장점이라고 하든지 그랬어야죠. 네. 자, 외국인보다 한국인 감독이 나은 이유로 넘어오겠습니다. 위에 4개가 홍명보 개인의 장점이라면 이제부터는 그냥 한국인이 더 나은 이유예요. 외국인이 안 되는 이유, 다시 말하면 외국인이 안 되는 이유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4가지항목이나 말했는데 첫 번째, 당장 3차 예선이 시작되는 시점에 외국인 감독이 한국 선수를 파악할 시간이 부족하다. 둘째, 외국인 후보자의 확고한 철학, 한국에 입히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 부족이 2개 동시에 나왔죠? 사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도 비슷해요. 재택 논란 재현 리스크,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국내 감독 선임이 필요. 이거 2개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 3번째, 4번째 2개는 사실상 똑같은 말일 뿐만 아니라 틀린 말이에요. 사례를 봐도 틀린 말입니다. 뭐 재택 논란 재현 리스크, 국내 감독이 아니면은 K리그 우선수 발굴 못해. 이거는 클린스만 한 명만 그랬던 거잖아요. 클린스만 이전에 어느 외국인 감독이 이런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까? 가장 최근만 봐도 클린스만만 빼면 벤투랑 콜린 벨은 뭐 특이한 케이스라 한국에 오래 체류하면서 막 찾아다녔습니까? 아니죠. 다 반대입니다. 클린스만 한 명만 논란이었고 역대 그 수많은 남자, 여자 한 명이지만 남자, 여자 외국인 감독 중에서 이런 식의 논란이 있었던 사람은 거의 굉장히 드뭅니다. 옛날까지 막 거슬러 올라가야 한두 명 더 나오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국에 돌아가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일하고 K리그 좀 다니고 하면 이런 논란 안 나와요. 클린스만 감독이 너무 심하게 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클린스만 때문에 외국 감독 아예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요약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음에 3차 예선 리스크를 얘기하는데 3차 예선 리스크가 존재하는 건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벌벌 떨 필요 있나? 아시아에서 이제 월드컵에 갈 수 있는 티켓이 파격적으로 늘어서 8.5장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예선을 못 살아남아도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예전에 없었죠? 예전에는 바로 대륙간 플레이오프 막 이랬는데 이제는 3차 예선에 탈락해도 4차 예선이라는 게 존재하고 거기서 2장이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3차 예선에서 올라갈 팀은 다 올라가고 좀 거칠게 말하면 쭉정이들끼리 4차 예선을 또 해서 상위권 팀을 또 뽑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이 진짜 3차 예선 조 3위를 하는 참사가 일어나더라도 4차 예선 통과 못할 확률은 정말 너무 희박해요. 이 정도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미 대표팀 운영에 실패한 상태에서 3차 예선 통과를 중점으로 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3차 예선 통과에 약간의 리스크가 생기더라도 월드컵 본선 호성적을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까? 근데 이임생 위원장은 이임생 위원장이 아니죠. 이임생 위원장 대리는 3차 예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보면은 본선에서 뭐가 어떻다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3차 예선이란 말만 나왔죠. 그래서 본선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만약에 성적이 안 좋으면 그게 성공입니까? 뭐 홍명보 감독의 본선 성적이 좋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이임생 기술이사는 본선 성적을 중심에 놓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후보자들의 확고한 철학을 한국에 입히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한 번 소집이 약 10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그 짧은 시간 안에 한국 선수들이 소화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됐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건 이제 8가지 말할 때가 아니고 그 뒤에 다른 프리스타일로 다른 답변 하면서 말 돌리실 때 나온 얘기긴 한데 아니 왜 소화를 못해요? 한국 선수들이 뭐 김민재가 이제 지금 유럽에서 소화하고 있는 감독들, 손흥민이 토트넘 한 팀에 오래 있었지만 거기서 만난 수많은 감독들,
얼마나 다양한 감독들을 만났어요. 왜 소화를 못하죠? 그리고 손흥민과 김민재는 굳이 말하자면 이번에 물망에 올랐다가 이임생 기술이사가 이거 소화 못할까봐 두렵다고 중점적으로 말했던 감독이 다비트 바그너입니다. 다비트 바그너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압박을 심하게 한다는 거죠. 이임생 기술이사가 쓴 영어 표현이 뭐 하이 프레싱, 인텐서티 프레싱인데 똑같은 감독, 똑같은 성향의 감독인 로고 슈미트 밑에서 손흥민, 김민재 모두 해봤어요. 그러니까 새로울 것도 없어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한국 선수들에 대한 폄훼처럼 들리기 때문에 더 좀 듣기에 따라서는 안 좋게 들릴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홍명보 감독이야만 했던 이유를 갖다 붙였다는 좀 느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홍명보 감독 선임의 8개 이유를 다 한번 살펴봤는데 요약하면 한두 개 빼고는 대부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기사에도 몇 번 썼고 다시 말았는데 홍명보 대세론이 굉장히 예전부터 퍼져 있었고 사실은 많은 축구 관계자 그리고 이제 축구계 종사자, 언론 종사자들이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외국인 감독이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뭐 방송인과 이런 사람들이 또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해 보면 그래도 뭐 축구협회가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홍명보일 수밖에 없다는데 홍 감독이 오면 뭐 어쩔 수 없겠지? 우리 이렇게 말은 하긴 했어요. 근데 차라리 솔직하게 돈이 없어서 그렇다라든지 뭐 이런저런 다른 이유가 있다든지 그런 거를 얘기하면 좋을 텐데 위에 좀 갖다 붙인 것 같은 8개 이유를 얘기하니까 그럼 진짜 이유는 뭐지? 저 8개는 진짜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혹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반감이 심해지고 있다. 기왕 결정된 이상 뭐 어떤 시기가 일어나더라도 이게 뒤집히지는 않을 텐데 협회가 이런 식으로 선임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처음 가는 길에 그나마 조금 받을 수 있는 응원을 더 줄이고 반감만 키우는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한 단계 덧붙여서 이 어제 그 브리핑 기자회견 제가 갔다 왔는데 특히 납득하기 힘든 게 앞선 정혜성 위원장에 이어서 이임생 기술이사도 본인이 도마뱀의 꼬리가 되기를 자처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비난은 자신이 뒤집어 쓸 테니까 다른 사람들은 비난하지 말아달라. 특히 정몽규 회장은 비난하지 말아달라라는 뉘앙스가 말하는 와중에 계속 읽혔어요. 뭐 이건 다 내가 했다. 회장에게는 보고를 안 했다라는 말을 상당히 강조해서 얘기했죠. 심지어 그거는 기자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그냥 한 말이에요. 아무도 그 질문을 안 하니까 본인이 약간 동무서답시 듣고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혜성 전 위원장과 이임생 기술이사가 굉장히 힘든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좀 멍해를 짊어지고 희생제물처럼 좀 그런 마인드로 일하시고 있다는 느낌은 제가 받고 있는데 하지만 그분들, 당신들이 희생제물로 스스로를 바치신다고 해서 이 제사를 그렇게 마무리하는 꼴로 끝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생각이 없어요. 감독 선임은 희생양이 하나 생기면 오케이 하나 바쳤다 이러면서 끝나는 그런 인민재판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축구협회가 대중을 잘 설득해서 납득하게 만들면 그게 오히려 대중을 호의적으로 만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는 걸 2018년 벤투 선임 당시의 모습이 이미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를 욕하십시오 라는 사람들이 연달아 나오는지가 굉장히 아쉽습니다.